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분들은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이게 정책이 이쪽인지 좌인지 우인지 아니면은 보편적인지 급진적인지 아니면 이게 중간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내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에 적은 게 이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넓게 보자는 거죠. 지금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향후 우리가 이제 일본의 아베노미스 나오는데 박근혜 노미스까지 발전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맡겨보고 평가는 차후에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박근혜 노믹스까지 발전 지향적으로 뭔가 좀 제시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그래서 크게 안 잡고 속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실은 경제 회복과 경제 구현, 요게 이제 정책의 목표예요. 2013년도 정부에 발표한 정부 목책인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이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그리고 재정 기반 확충과 협업 체제 강화가 이제 돼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이지만 큰 컨셉으로 보면은 또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그 측면도 약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큰 컨셉으로 보면 약간 뭔가 조화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1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하는 계기를 갖고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4.1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그걸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규제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여러 가지 족쇄가 되고 있죠.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국회를 한번 통과해서 새로 만들고 아니면은 거꾸로 없애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죠. 국회 통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가계 안정과 주택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권 침체로 이어지고 은행이 도산하면 결국 서민의 피해로 같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책이 나온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아파트 가격을 크게 올려서 여러분들 돈 벌어주겠다, 그런 측면의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기조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를 억제시키고 시장 논리에서 그 다음에 공급은 거꾸로 이제 확대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이건 이제 지금 같은 침체 시기에는 반대 경향이죠.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당연히 시대 상황이 바뀌었고 부동산 경기 거래가 침체가 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냅두면은 그건 정치나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활성화 시켜주고 뭔가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책이 바로 4.1 대책이었던 겁니다. 자, 정부 발표 원문이에요. 이제 부동산 4.1 정책 그 원문을 갖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주면 되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국어가 참 중요한데 활성화와 정상화는 엄연히 틀리죠.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가 일단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책으로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공급 물량 조절하는 것은 이제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이 이제 주가 되겠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인허가 관련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것까지는 무리가 따르고, 일단
공공 분양주택을 좀 줄이는 거예요. 7만 호에서 2만 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요 공공 물량 조정 분야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죠. 이제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주택 거래 정상화인데, 주택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파트가 있고 연립 다세대, 뭐 물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준주택도 많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 주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 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과거에 비하면은 서울 수도권도 소형은 떨어지지가 않았죠. 이제 거꾸로 중대형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오피스텔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되고 있고, 준주택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고시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주 요즘 활기가 넘치죠. 건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주택의 거래 활성화는 이미 소형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정책이라는 게 소형만 위주로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중대형이 이제 주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중대형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 공급 물량 조절은 이제 중대형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 수준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금융,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효율을 좀 창출하자. 결국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대출 좀 금리를 좀 낮춰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효수요. 뭐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제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창출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결국 정부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게 나왔냐? 뭐 금리 깎아주고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좀 감면해주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자,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소형은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별 무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기준주택도 별 무리가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 오히려 더 수급 원리가 맞지 않으면서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거꾸로 매매나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한 게 더 원인이 됐죠. 이상하게 이제 거래는 없고 매매는 없고 전세, 월세가 거꾸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유화 문제가 됐고 이상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소유보다는 뭐 주거 개념이다, 그런 용어가 옛날부터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어떤 학문적인 영향의 확산과 그 다음에 그 젊은 층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풍토에 의해서 아예 매매는 실종된 그런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매매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수요,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수요를 정부에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소형을 또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소형의 문제는 월세, 전세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좀 지원해주자는 게 주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돼 있고 민간에서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민간 활성화 대책도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하우스푸어 여러분들 특히 지방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이 사실은 대형 빼고 중소형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서울 수도권은 현재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를 할 때 대출 끼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전세금 받잖아요. 이제 그러면 실제 뭐 3억짜리 집이면 전세 플러스 대출 끼면은 뭐 한 2억 5천에서 한 4, 5천만 있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마비되고 거꾸로 이제 역전의 현상에 깡통주택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매로 많이 물건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결국 그게 금융 부실화로, 그다음에